놀랍습니다. 독일 여고생의 한국 여행 영상이 유럽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한강에서 배달음식을 받아먹는 장면에 현지인들이 경악했고 삼겹살 무한리필에서의 특별한 경험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국에서 문화 충격을 경험한 이 학생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저는 창가에 기대어 독일 함부르크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왜 하필 한국인지 의아해했지만 저는 그곳에서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죠. 부모님은 의사라 항상 계획적인 삶을 강조하셨는데 이번만큼은 제 호기심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여행 경비를 모으기 위해 주말마다 카페에서 일하고 방학에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교대 근무도 했어요. 젓가락 사용법을 연습하고 기본 한국어를 익히면서 설렘은 커져만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이즈입니다. 거울을 보며 발음을 연습할 때마다 미소가 지어졌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유럽인들에게는 일본이나 태국이 더 인기 있는 여행지였지만 저는 조금 다른 경험을 원했죠. 결과적으로 그 선택이 탁월했다고 자부합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느낌은 와우였어요. 얼굴 인식 시스템으로 빠르게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곳곳에 있는 안내 로봇과 무료 와이파이에 친구들과 함께 놀라워했습니다. 독일 공항과 비교했을 때 청결함과 효율성이 확연히 달랐어요. 저희는 즉시 이 놀라운 광경을 사진에 담아 소셜미디어에 올렸죠. 서울로 향하는 차창 밖으로 펼쳐진 고층 건물들의 파노라마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이런 도시 한복판에서 몇 분만 이동하면 산과 사찰이 나타난다는 점이었어요. 북촌 한옥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마치 시간여행을 한 것 같았습니다. 전통 한옥과 현대적인 건물이 어우러진 모습이 신기했어요. 그곳에서 카페에 들어갔는데 영어로 주문하려 하자 직원이 유창한 독일어로 응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국제적인 곳인지 몰랐어요. 첫날 저녁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밤 경치를 감상하며 여행일기를 썼습니다. 한국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세련됐다. 하지만 동시에 전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것 같다. 제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첫 단계였죠. 둘째 날, 저는 일찍 일어나 서울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호텔 창문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햇살 아래 생기를 띄었어요. 오늘은 홍대 지역을 방문하기로 했죠. 가이드가 말하길 홍대는 홍익대학교 근처 지역으로 젊음과 예술의 거리로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홍대 거리를 걸으며 한국 젊은이들의 패션을 관찰했어요. 독일과는 확연히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더 화려하고 과감했죠. 거리 곳곳에서 음악이 울려 퍼졌고 스트리트 뮤지션들의 공연이 발길을 붙잡았어요. 한 젊은 가수가 기타를 치며 부르는 노래에 저도 모르게 발을 구르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음악의 감성은 국경을 넘어 전해지더군요. 루이즈, 저기 봐. 고양이 카페래. 제 친구 소피아가 외쳤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경험이었죠. 커피를 마시면서 고양이들과 놀 수 있다니 정말 독특했어요. 카페 안으로 들어가자 적어도 10마리의 고양이가 편안하게 쿠션과 선반 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한 후 가장 가까운 고양이에게 다가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그들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에는 명동으로 향했어요. 쇼핑의 천국이라는 명동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화장품 가게들이 즐비했고 직원들은 친절하게 제품을 시연해 주었어요. 손등에 발라보세요. 어떠세요? 라며 다가오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서비스 문화에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그들의 친절함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상점들은 대개 고객이 먼저 물어보기 전에는 접근하지 않는 편인데 이런 문화적 차이가 흥미로웠어요. 오후에는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입구에서 한복을 대여할 수 있다고 해서 친구들과 함께 고르기 시작했어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한복들 중에서 고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분홍색과 하늘색이 어우러진 여성 한복을 선택했어요. 한복을 입고 궁궐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짜 이걸 입고 걸어도 되는 거야?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그 아름다움에 빠져들었어요. 경복궁의 웅장한 건축물과 아름다운 정원을 배경으로 수많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현지 학생들이 영어로 가이드를 해주었는데 저희와 동갑인 17살이라고 해서 더 놀라웠어요. 한국 역사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영어도 유창해서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편의점에 들러 삼각김밥을 사 먹었어요. 작은 편의점 안에 전자레인지까지 제공하는 서비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저는 이런 작은 문화적 차이들이 모여 한국만의 독특한 매력을 만든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셋째 날은 한국 음식 문화를 깊이 체험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김밥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진행자는 친절하게 재료들을 설명해 주셨죠. 밥, 김, 단무지, 계란, 당근, 시금치 등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김밥이 일본의 스시와 닮았지만 전혀 다른 음식이라는 설명을 들으며 호기심이 증폭되었어요. 김밥은 스시와 달리 식초를 넣지 않아요. 대신 참기름과 소금으로 밥에 간을 합니다. 진행자의 말을 듣고 독일의 롤 샌드위치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많았어요. 김밥 한 줄을 완성했을 때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김밥을 베어 물자 고소한 참기름 향과 아삭한 채소의 식감이 어우러져 신선한 맛이 느껴졌어요. 오후에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날씨가 화창해서 많은 사람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어요. 저희도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가이드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서 치킨을 시켜 먹어볼까요? 처음에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공원에서 어떻게 음식을 배달시킨다는 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이드는 스마트폰으로 배달 앱을 열고 주문을 시작했어요. 배달 주소는 한강공원 여의도 지구 가벼운 다리 근처라고 적으면 됩니다. 정말 그런 주소로 음식이 올까 의심스러웠지만 약 30분 후 배달원이 치킨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치킨과 함께 콜라, 무절임, 그리고 심지어 일회용 장갑까지 챙겨주는 세심함에 감동했어요. 강가에 앉아 치킨을 먹으며 한강의 풍경을 바라보는 경험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처럼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의 모습이 평화롭게 어우러졌어요. 독일에서는 이렇게 공원에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문화가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 도시락을 싸오거나 길거리 음식 가판대에서 산 것만 먹죠. 치킨을 다 먹은 후 근처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도 사왔습니다. 편의점 안에 뜨거운 물을 받을 수 있는 정수기가 있어서 직접 물을 부어 라면을 끓여보았어요. 내가 직접 물을 따라야 한다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간단하지만 편리한 시스템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녁에는 남대문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미로 같은 시장 골목에서 다양한 길거리 음식들이 저를 유혹했어요. 호떡이라는 달콤한 팬케이크 같은 음식, 매콤한 떡볶이, 그리고 순대라는 독특한 음식까지 모두 도전해 보았습니다. 특히 떡볶이는 처음 맛보는 순간 매워서 놀랐지만 점점 그 맛에 중독되는 느낌이었어요. 남대문 시장의 활기찬 분위기는 마치 살아있는 박물관 같았습니다. 상인들의 외침,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음식을 조리하는 소리가 어우러져 특별한 교향곡을 만들어냈어요. 소피아는 시장에서 찾은 항아리 모양의 작은 장식품을 사며 기뻐했고 저는 전통차 세트를 구입했습니다. 이날의 경험은 한국 음식이 단순한 맛 이상의 문화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넷째 날은 한국의 대중교통과 도시 시스템을 경험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티머니라는 교통카드를 구입하는데 한 장의 카드로 지하철과 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독일에서는 지역마다 다른 티켓 시스템을 사용해서 여행자에게 꽤 혼란스러운 편이죠. 지하철 탑승 전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역의 청결함이었어요.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고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함부르크의 지하철역에서는 바닥에 술자국이 있거나 좌석과 벽 사이에 쓰레기가 끼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은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지하철 안에는 디지털 안내 시스템이 있어 다음 역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와이파이가 끊이지 않았어요.
독일에서는 지하철 안에서 인터넷 연결이 끊기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죠. 이런 작은 차이들이 도시 생활의 질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동에 도착해서 쇼핑몰을 둘러보다가 화장실이 필요해졌어요. 독일에서는 공중 화장실을 사용하려면 대개 유로를 내야 하는데 소피아가 알려준 바로는 한국의 대부분 화장실은 무료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시설도 훨씬 좋다고요. 실제로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 정말 깨끗했고 비데까지 설치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 당황했지만 버튼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저희는 모바일 앱으로 식당을 검색해봤어요. 가이드가 알려준 망고 플레이트라는 앱을 통해 근처 맛집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아직도 많은 식당들이 인터넷에 정보가 없거나 있더라도 업데이트가 안 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실시간 리뷰와 메뉴, 심지어 대기 시간까지 확인할 수 있었죠.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계산을 위해 카드를 내밀었더니 직원이 테이블로 카드 단말기를 가져왔습니다. 독일에서는 대부분 계산대로 직접 가야 하는데 이렇게 테이블에서 결제할 수 있다니 편리했어요. 식당을 나와 거리를 걷다 보니 횡단보도에서 또 한 가지 문화적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임에도 차가 없으면 건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청계천을 따라 산책했어요. 도시 한복판을 흐르는 이 작은 하천이 주는 평화로움이 좋았습니다. 물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청계천 주변에는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마치 야외 갤러리 같았습니다. 이런 공간이 도시민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휴식처가 될지 생각해 보았어요. 저녁에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방문했습니다. 미래적인 건축물의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렇게 혁신적인 디자인이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내부에는 다양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고 저희는 한국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감상했어요. 독일의 건축물들이 주로 역사와 전통을 강조한다면 이곳은 미래와 혁신을 지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섯째 날, 저희는 서울에서 경주로 향하는 KTX를 타기로 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그 규모와 현대적인 시설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독일의 기차역과는 차원이 달랐죠. 티켓 발권도 키오스크에서 쉽게 할 수 있었고 영어 안내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KTX에 탑승하는 순간 마치 비행기에 오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좌석은 넓고 편안했으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 속도에 흔들림이 거의 없어. 친구 마르쿠스가 놀라며 말했어요. 실제로 최고 시속 300km를 넘는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IC 열차도 빠르지만 KTX의 안정감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창밖으로는 한국의 시골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도시의 고층 건물들이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에 논과 산이 나타났어요. 푸른 산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독일의 평평한 지형에 익숙한 저에게 한국의 산세는 이국적인 아름다움으로 다가왔어요. 2시간 반 정도 후 저희는 경주에 도착했습니다. 가이드가 경주는 1000년 넘게 신라의 수도였던 곳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의 고대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담긴 도시라고 했죠.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불국사로 향했습니다. 불국사로 가는 길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가득했어요. 도로 양옆으로 푸른 산들이 보였고 가을이 시작되는 시점이라 단풍이 조금씩 들기 시작한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가이드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산을 가리키며 한국은 국토의 약 8알이 산이에요. 그래서 우리 문화와 생활 방식 모두에 산이 큰 영향을 미쳤죠 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불국사에 도착했을 때 그 웅장함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입구에 청운교와 백운교를 올라가는 순간 마치 불국정토로 올라가는 듯한 신비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가이드의 설명에 따르면 이 다리들은 속세에서 부처의 세계로 가는 통로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돌계단 하나하나에 신라인들의 정성이 느껴졌어요. 불국사 내부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다보탑과 석가탑이었습니다. 두 탑이 서로 다른 스타일로 지어진 이유가 흥미로웠어요. 가이드는 석가탑은 간결함과 절제의 미를, 다보탑은 화려함과 복잡함을 상징해요. 이 두 탑은
한국 미학의 두 가지 측면을 보여주죠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놀라웠던 것은 이 탑들이 모두 돌을 쌓아 올려 만든 것이라는 사실이었어요. 못이나 시멘트 같은 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니. 어떻게 그런 정교한 구조물을 접착제 없이 만들 수 있는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무너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어요. 불국사의 단청 장식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빨강, 파랑, 녹색, 노랑, 하양의 조합이 복잡한 문양을 이루고 있었어요. 가이드는 각 색상과 패턴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용과 봉황 같은 문양은 왕실과 귀족의 권위를 상징하고 연꽃은 불교의 깨달음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불국사 방문을 마친 후 저희는 석굴암으로 향했습니다. 가이드는 석굴암과 불국사가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석굴암 가는 길은 가파른 산길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보이는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비치는 햇살, 새소리, 그리고 맑은 공기가 이미 힐링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석굴암에 도착해서 가장 놀라웠던 건 그 거대한 석굴이 자연동굴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만든 인공 구조물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8세기에 어떻게 이런 정교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었는지 정말 경이로웠어요. 가이드는 석굴암은 화강암 블록을 정교하게 깎아 만든 건축물로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작품입니다라고 설명했죠. 석굴 안으로 들어가자 본존 불상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로움이 밀려왔어요. 부처님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고요한 미소는 마치 모든 것을 포용하는 듯 했습니다. 서양의 조각상들이 주로 역동적이고 표현적인 것과 달리 이 불상은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불상이 하나의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제가 감탄하자 가이드는 미소를 지으며 그렇죠? 더구나 당시에는 현대적인 도구 없이 이런 완벽한 조각을 만들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불상의 완벽한 비례와 세밀한 표현,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환경의 조화가 인상적이었어요. 석굴암에서 내려와 경주 시내로 돌아오는 길에 첨성대를 방문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단순한 돌탑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가니 그 구조의 정교함이 느껴졌어요. 가이드의 설명에 따르면 첨성대는 동양 최고의 천문대 중 하나로 1400년 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탑이 아니라 별을 관측하기 위한 과학시설이었어요라는 말에 고대 한국인들의 과학적 지식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해가 지기 시작했고 첨성대 주변의 넓은 공원에 앉아 하루를 정리했어요. 1300년 전에 별 관측자들이 바로 이곳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봤다고 생각하니 역사의 연속성을 느끼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자신의 여행일기에 열심히 무언가를 적고 있었고 마르쿠스는 카메라로 황혼의 첨성대를 담기 위해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역사 위에 쌓인 문화예요. 가이드의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은 단순한 유적이나 건축물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문화와 지혜의 결정체였어요. 특히 석굴암 불상의 평온한 미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마치 1000년의 시간을 건너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어요. 경주의 저녁은 서울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적어 밤하늘의 별들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희는 호텔 근처의 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가이드가 오늘은 한국의 유명한 삼겹살을 무할리필로 먹을 수 있는 곳으로 갈 거예요 라고 말하자 저희 모두의 눈이 반짝였죠. 식당에 들어서자 고기 굽는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각 테이블마다 중앙에 숯불 그릴이 있었고 사람들은 직접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어요. 원하는 만큼 고기를 주문하고 직접 구워 먹는 곳이에요. 시간 제한은 2시간입니다라고 가이드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식사 방식이 독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문화라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식당에서 저희는 처음에 삼겹살과 목살을 주문했어요. 고기가 테이블에 도착하자 가이드가 가위로 고기를 잘라 그릴에 올려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식사 전에 고기를 자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고기가 익으면 이렇게 상추에 싸서 먹어요라며 시범을 보여주었죠. 마르쿠스는 한국식 바비큐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독일의 그릴 파티와는 완전히 다르네. 여기선 하나의 식사가 하나의 액티비티가 되는구나. 그는 신이 나서 고기를 뒤집었고 저희 모두 그의 열정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소피아는 고추장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 달콤하면서도 매콤하고 고기와 정말 잘 어울려. 저도 동의했어요. 한국 음식의 양념은 독일 음식과는 전혀 다른 풍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그 맛의 깊이에 매료되고 있었어요. 무한리필의 매력은 다양한 부위와 양념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양념 갈비, 항정살, 우삼겹 등 처음 들어보는 부위들을 하나씩 주문해 맛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고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된장찌개, 냉면, 공기밥 등 다양한 사이드 메뉴도 함께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가이드가 한국의 특별한 음식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에서는 특정한 날에 먹는 음식이 있어요. 가령 1년 중 가장 더운 날에는 삼계탕을 먹고 새해에는 떡국, 생일에는 미역국을 먹어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 물었습니다. 왜 생일에 미역국을 먹나요? 가이드는 미소 지으며 미역이 산모의 회복에 좋아서 출산 후 먹던 전통이 있고 그래서 생일에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며 미역국을 먹는 의미가 있어요라고 설명해 주었죠. 이런 음식과 문화의 연결이 무척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독일에서는 생일에 케이크를 먹는 것 외에는 이런 문화가 거의 없어요. 크리스마스에 어떤 가정은 칠면조를 먹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생선을 먹는 등 통일된 음식 문화가 없죠. 한국처럼 특별한 날에 특정 음식을 먹는 문화는 사람들 사이에 연대감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 같아 부러웠습니다. 2시간 동안 저희는 정말 배가 터질 듯이 먹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산책을 했는데 소화도 시키고 경주의 밤 풍경도 즐길 수 있어 좋았습니다. 가이드는 한국에 번화가는 밤에도 안전하게 거닐 수 있어요 라고 말했고 실제로 늦은 시간임에도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고 안전하게 느껴졌죠. 다음 날 아침, 저희는 경주 근처의 양동마을을 방문했어요. 가이드는 이곳은 한국의 전통 마을로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살아있는 민속촌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 가옥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고 좁은 골목길과 돌담이 정겨웠어요. 양동마을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저희에게 직접 만든 한과를 나눠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정문화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가이드는 정이란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과 유대감을 의미해요. 한국 사람들은 낯선 이에게도 이렇게 마음을 나눌 줄 아는 문화가 있죠 라고 설명했습니다. 양동마을을 떠나 경주 박물관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에서의 여행이 저에게 단순한 관광 이상의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을요. 이곳에서 저는 색다른 문화를 체험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이제는 점점 의미 있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경주 박물관에서는 신라시대의 유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금관과 장신구들의 정교함에 놀랐어요. 가이드는 신라는 금속 공예 기술이 뛰어났고 그 아름다움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빛나는 금관을 보며 그것을 만든 장인의 손길을 상상해 보았어요. 한국에서 기념품이 아니라 기억을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이 그 순간 들었습니다. 경주에서의 마지막 날, 저희는 포항으로 향했습니다. 가이드는 포항은 경주에서 가까운 해안 도시로 아름다운 해변과 등대가 있어요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바다로 바뀌어 갔고 소나무가 늘어선 해안도로를 달리는 동안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호미곶에 도착하자 거대한 손 모양의 조형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이드는 이곳은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 중 하나로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일출을 보러 옵니다라고 설명했어요. 손 모양 조형물은 바다에서 나오는 손과 육지에서 나오는 손이 만나는 형태로 하늘과 땅과 바다가 하나 되는 조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지난 일주일간의 여행을 되돌아보았어요. 처음에는 낯설게만 느껴졌던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이 이제는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면 이 경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순간 소피아가 저에게 말했어요. 루이즈, 너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 한국에 오기 전보다 훨씬 밝아 보여.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가? 아마도 여기서 보고 경험한 것들이 나에게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아. 정말로 저는 이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단순히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을 넘어 한국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포항에서의 점심은 생선회였어요. 신선한 회와 함께 나온 다양한 반찬들, 그리고 매콤한 초고추장의 조합이 새로웠습니다. 처음에는 생선을 날 것으로 먹는다는 개념이 낯설었지만 맛보니 생각보다 신선하고 맛있었어요. 가이드는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산물 문화가 발달했어요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후에는 경주로 돌아와 한옥 체험관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어요. 전통 한옥에서의 하룻밤은 여행의 완벽한 마무리였습니다. 방바닥이 따뜻한 온돌 시스템에 감탄했고 문창호지를 통해 들어오는 달빛이 아름다웠어요. 가이드는 한옥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었어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죠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저녁, 저희는 모두 모여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나누었어요. 마르쿠스는 삼겹살 무할리피를, 소피아는 한복 체험을 꼽았습니다. 제게는 석굴암의 불상과 그곳에서 느꼈던 평화로움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저희 모두 한국에서의 경험이 기대 이상이었다는데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돌아가는 KTX에 몸을 실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곳을 다시 올 거야. 이번 여행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졸업 후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다시 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었어요. 공항 카페에서 마지막으로 달콤한 한국 디저트를 즐기며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한국 여행 사진을 올리자 독일 친구들의 관심과 질문 댓글이 쏟아졌어요. 마치 제가 한국의 작은 홍보대사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돌아보았어요. 가슴속에는 여행 중 만났던 모든 사람들과 경험했던 모든 순간들이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 나라가 더욱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부모님에게 보낼 메시지를 작성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하나씩 설명해주고 싶어요. 이곳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어요. 제가 다시 돌아오고 싶은 또 다른 저의 세계였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문화, 놀라운 기술력, 맛있는 음식,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을 선물해 주었어요. 무엇보다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키워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소중한 페이지가 되었고 앞으로 저를 이끌어갈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보이는 구름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새로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행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다. 그곳은 나를 또 다른 세계로 이끌어준 다시 돌아오고 싶은 배움의 장소였다. 루이즈의 한국 수학여행 이야기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독일 소녀가 한국에서 경험한 전통과 현대의 만남,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 한국의 매력이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